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 기대에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8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8.1%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하락 원인이 취업 의사를 가진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고용 쇼크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확정해서 2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매출액 50조 원, 영업이익 7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0일 월요일 박희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말 TV나 신문기사를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은 소식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일본을 추월했다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 신용등급의 향상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각 경제 일간지에서는 이런 기사들도 내놨습니다. 과연 신용등급 상승의 진실은?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에서는 한국 신용등급 상향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속에 감춰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석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가장 큰 증시 호재는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국채 매입 발표였는데요. 그 발표가 금요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 상승은 미국의 고용지표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감한 통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지난 7월에는 8.3%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8월에는 8.1%였는데요. 예상치 8.2%보다도 개선된 겁니다. 그러나 비농업 부분에서는 7월에는 14만 1,000명이 늘었고 8월에도 12만 5천 명이 늘 것을 예상했던 것에 비해 실제 9만 6천 명이 늘어났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고용지표가 저조함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와 달리 드라기 총재의 국채 매입 발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영국 푸시100 지수는 전일 대비 0.3%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도 0.66%, 프랑스의 CAC 40 지수 역시 0.26% 올랐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도 0.26% 올랐고요. 이탈리아의 밀라노 증시도 2.09%, 그리스 증시도 2.14% 올랐습니다. 이런 국채 매입 계획 발표가 투자 심리 회복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회복이 큰 상승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속속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현재로선 인하 압력이 강한데요. 4분기 성장세와 글로벌 공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13일 정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현재로선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고 올해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에 섭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취약하다며 성장률을 2.6%로 내렸고 JP모건도 수출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또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소비가 얼어붙은 것도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금리 인하 부담감을 덜어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추석 물가 안정과 대선 변수 등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주요국들의 대규모 부양책은 변수입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중국 정부는 지난주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정책 여력을 남기는 차원에서 금리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평소 국제공조를 중시하는 금통위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확정해서 2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과 동시에 대규모의 구제 유예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중 30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월드 팩트북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33.6%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국채 CDS 프리미엄도 최근 1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중국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은행권이 배임, 고배당 등 좋지 않은 모습을 잇따라 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은행 직원이 사기 행각에 협조하는 등 은행권에 좋지 않은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한 지점장은 1,000억 원대 금융 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 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한은행은 내부 감찰을 통해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지만 A씨의 말만 믿고 무혐의로 감사를 종료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임의로 변경한 집단대출 서류가 9,600여 건에 달해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외국계 은행도 비정상적인 배당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SC제일은행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2천억 원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순이익의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30%를 크게 웃돕니다. SC제일은행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000억 원으로 중간 배당을 축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책임감을 망각한 채 영업성과만 쫓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단 좀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위주의 어떤 문화라든지 과도하게 외형에 치중하는 그런 은행들의 그 문화 또는 그런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잇따라 터진 악재를 털어내고 서민 경제의 방파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고용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코스피 상장 61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 창출 여력이 큰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장사 중 영업이익률이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작년 상반기 14.9%에서 올 상반기 17.6%로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매출액 50조 원, 영업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액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 대비 78%나 증가한 7조 5,679억 원입니다. 또한 매출액도 24.5% 늘어난 51조 3,703억 원으로 전분기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역대 최대 달성은 갤럭시 S3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선보인 단말기 지급제가 구색 맞추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용 단말기도 단 2종류뿐이어서 제품 수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단말기 자급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제조사 유통점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 전용폰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내놓은 단 2종의 스마트폰뿐입니다.
문제는 그 단말기들이 재고가 없는 상황인데다 인기 기종도 아니어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10개의 제조사 유통점을 확인한 결과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작업체 보니까 재고가 없네요. 글쎄요. 아직 저희가 정확히 언제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고객님. 아니, 처음에만 입고되고 그 뒤로는 입고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펜텍은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전용 단말기 출시 계획도 없습니다. 정부가 통신요금이나 방안으로 선보인 제도인 만큼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머니 이재준입니다. 네, 지난달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그 이후 지난 6일에는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또 한 단계 올렸습니다. 하지만 7월에 이어 8월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요. 성장률 전망치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높아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되는 내용을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시죠. 그리고 아시아 금융학회장을 맡고 계신 오정균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간에 나와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15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하는데 지금 신용등급 상향을 조정하게 된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5년 만에 이제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일본보다 높아졌는데요.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이 그 주요 선진국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2009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원보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원보국인 두 나라를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0.3%이긴 하지만은 플러스 성장을 했다. 독일도 마이너스 5%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아주 잘 극복했다 하는 평가. 두 번째는 이제 재정 근현성이 양호하다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각 나라가 다 재정들이 뭐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보통 100% 넘는 나라가 많고요. 예. 독일도 지금 84%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지표를 보면은 3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 근현성이 양호하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외환위기 때 우리가 굉장히 혼났는데 그 외화 유동성이 양호하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가 단기 외채가 총 외채에 대한 비율이 54%였는데 지금은 33%밖에 안 된다. 해서 그 세 가지가 상당히 좋게 평가되어서 이번에 그 신용등급이 AA- 올라. 이 AA-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이제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했다고 봐도 될는지요? 일단은 뭐 펀더멘탈은 뭐 선진국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가 신용등급은 좀 올랐는데 경제 성장률은 또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이제 설명해 이게 이제 주시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이번에 평가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이후 지난 3년 동안에 한국의 성과가 경제 운영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뭐 흔히들 뭐 지금 정부 들어서 경제 문제 많다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전 세계가 안 좋은 가운데 경제 운영 그 퍼포먼스가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고 단지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회수해 가는데 문제가 없는 국가다. 그다음에 이제 채무 상환 능력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지금부터 발생하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피치사도 그건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좋지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라는 건 결국에는 후행 지표죠. 그렇죠. 후행이고 지금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보다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투자해서 돈을 회수해 가는데 문제가 없다. 본래 신용평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나라가 괜찮은 투자국이다. 심지어 지금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유동성이 투자할 때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볼 때 한국은 그래도 투자해서 돈 벌어가기는 괜찮은 나라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요즘 신용등급 상향이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네. 국가들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딘가, 그리고 안전하게 돈을 벌어서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중국도 위안화가 지금 절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고, 미국도 지금 달러화가 약세가 되니까 환차손이 생기고, 유럽은 지금 말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한국인데,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금년들에서 2번이나 신용평가 강등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이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평가되고 예.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 그 향상된 거를 보고 또 가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수출 경쟁력, 재정 건전성 이유를 들었는데 수출도 지금 최근에서 좀 빠르게 감소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늘 지적하시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예. 1,0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공기업 부채 비율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안된 결정이라고 그래서 보시는 거죠. 피치사는 예. 지금까지 퍼포먼스는 좋지만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와 그다음에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예. 잘 극복해야만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군요. 네네. 자,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이제 향상돼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신용등급이 오르게 되면 어떤 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당장 벌써 이제 이번에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그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국제금융시장에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금리라고 그래. 보통 조달하면 이제 영국의 리버금리에다가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하는데, 한국은 그동안에 좀 아무래도 한국이 좀 위험하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내는데 이번 벌써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이라 그래. 우리나라의 신용 그 상태를 반영하는 것도 지금 현재 약간 0.07%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 비용이 하락하는, 이게 얼마 정도 하면 우리나라가 외채가 많은 나라거든요. 예. 외채가 지금 4,100억 달러 정도 되기 예, 때문에 약 1%포인트 정도 금리 하락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연간 따지면 한 어느 정도 액수가? 이거 제가 얼핏 따져봐도 물론 4,100억 달러가 전부 다 변동금리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1%포인트면 40억 달러 아닙니까? 예, 예. 절반만 해도 20억 달러 이자, 예. 굉장히 큰 그 이자 지급 이 혜택을 보는 거죠. 굉장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일본보다 지금 뭐 신용등급 높아진 게 사상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쓸데없이 들뜰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대단한 사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사상 처음이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볼 때 일본은 벌써 우리가 1960년대부터 세계적인 공업 국가였고요. 예, 예. 우리는 1960년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노동력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빈곤국에서 예. 이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졌다는 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저희가 세대는 기억나지만은 옛날에 워크맨이라고 해서 그렇죠. 소니 회사, 이 전 세계를 제패하던 소니 회사를 한국의 삼성전자가 앞서가리라고는, 지금은 누구도 세계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전자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하지 소니라고 안 보거든요. 이거와 같은 버금가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자부심을 대단한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네요. 가질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우려하는 것이 일본도 사실은 이제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트리플 A 이제 최상 등급을 유지를 하면서 줄곧 잘 나가다가 이제 장기 불황에 빠져들면서 지금 4단계를 주저앉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 고령화 문제 등을 짚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초에 일본이, 그때 80년대 말에 나온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요즘 그 동경도지사로 사선에 당선된 사람이 이시하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트리플 A를 그 배경으로 해서 일본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실한 나머지 그때부터 부채 디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면서 일본이 1992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0.75%라는 저성장 상태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20년이 되었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발생했지만 사실은 그 싹이 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그야말로 단극화 체제로 갔던 1990년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굉장히 경기에 대한 과신 때문에 과잉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때가 우리는 트리플 A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더블 A 마이너스 정도이기 때문에 예. 과신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일본은 그 당시에 경제 기초 체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번에 자만보다는 오히려 더 경계와 조심을 하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이제 신용 등급이 세계 10위권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강등될 또 가능성이 앞으로도 또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신용 등급이 또 강등된다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 있을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 예. 있는데 하나는 일본처럼 부채 디플레이션,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데 자산 가격 회복이 안 돼서 가계 소비 같은 게 계속 감소하는. 예. 왜냐하면 가계 소비는 GDP에서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2009년도에 한국이 0.3% 성장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근에 경제 민주화다 못해 너무 기업을 규제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예. 바로 피치가 얘기했던 그 평가한 제일 첫 번째 요인,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 동력 훼손, 부채 디플레이션 문제와 성장 동력 훼손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각 당에서 지금 선심성 공약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신용 등급이 올라간 것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정 건전성이 많이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좀 재정 건전성 악화될 우려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악화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예. 대외적으로 지표가 33, 국가 부채 비율이 33%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지난번에 개정된 재정 통계를 64%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 외에도 공기업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부에서 뭘 발표하는 걸 보니까 재정 확충을 하는데 재정보다는 공기업에다가 투자를 권유한다. 그러면 공기업에다 부담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재정 부담이 공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재정 지표가 대외적으로 건전하다는 것 가지고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 약간 착시 현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걸 거군요. 정확하게 지금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의 정확성은 예.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지표가 되고 그것 예. 때문에 올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체온을 잴 때 의사가 체온기가 이게 기준이 달라요. 예. 그러면 당신 괜찮아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프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정부에서 근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과거 쭉 이렇게 30몇 프로라고 얘기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60%다 그러면 당장 혼나겠죠. 예, 예. 교수님, 그럼 그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기업 부채로 이렇게 착시 현상을 만들려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는지요? 지금 현재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새 그 재정 통계 기준에 의하면 64%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 부채라고 하는 게 한 300조 정도 되는데 그 전부가 다 그 정부 부채는 아니에요. 예. IMF의 재정 그 통계 편제 기준에 의하면 공기업 중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의 토지 LH 주택토지공사 같은 거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하면 아마 제 생각 한 절반 정도 한 10% 정도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들, 지방 정부들 이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줄 잡아서 본다면은 정부에 발표한 64%에다가 한 10% 정도 더 가산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30%만 좀 낮지만 뭐 지금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고삐를 좀 늦춰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 것 지금 가계부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좀 나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지 이제 가계부채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가계부채 자체가 소비를 갖다 위축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그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금융부실이 되면 더 문제거든요. 근데 벌써 가계의 가처분 소득, 그래서 그걸 볼 때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마인가 보는데 그 가처분 소득 중에 원리금 상환 비율이 현재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 발생할 때 하기 전 상태까지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빨리 여러 가지 또 다른 지표로 보면 괜찮다고 하지만은 DSR이라고 하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면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한국 신용 등급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또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내셔를 다져가야 될 것인지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종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효준의 여보세요 이제 1부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2부 예고 잠깐 해드리죠. 사두기만 해도 1, 2년 안에 수천만 원 올랐던 부동산. 특히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왕년에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라고 하는 비관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끝인지 그 속에 숨은 틈새는 또 없을지 2부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